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스코트 마인드입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병은이라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와 그렇게 마음이 또 아플 때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는 수원에서 자그마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라는 기관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제목도 마음껏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뭐 미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일까? 그러진 않겠죠. 예, 책 선전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썼던 책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제가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이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해요. 아픈데 왜 아프다고 말하지 못할까? 몸이 아플 때는 우리는 참 병원에 빨리 가죠. 뭐 다른 일정을 다 그만두고라도 갑니다. 근데 마음이 아플 때는 쉽사리 우리가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요,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 아픈 마음을 잘 알은 다음에 또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한 10년 전쯤인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책을 선물하더라고요. 공중근해라는 책인데 그 공중근해를 선전하는 그 카피 문구입니다. 이상한 정신과 의사의 유쾌한 치료기. 예,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당신 같은 이상한 정신과 의사가 나오는 책이 있다. 예,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어쩌면 조금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저 자신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상하다? 조금 마음이 아프고 조금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돌보지 않고 우리는 아닌 척 살아가죠.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픈 것, 좀 우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조금은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제가 아까 좀 이상한 정신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학교 다닐 때 두 가지 물건이 생각나요. 첫 번째가 바로 빨래집게입니다. 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학교 생활을 생각하는데 빨래집게가 떠오르냐? 초등학교 때 제가 좀 말이 많았어요. 수업 시간에도. 행동도 좀 과하고. 하도 떠들어대니까 선생님이 제 입에다가 빨래집게를 물려주더라고요. 그만 좀 떠들으라고. 뭐 한 개 물려주셨으면 또 양쪽 옆으로라도 대충 해서 떠들고 하니까 선생님이 심할 땐 3개까지. 예. 그랬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물건이 바로 망가진 우산이에요. 비가 오는 날 제가 우산을 갖고 학교를 갔어요. 비가 그치면 영락없이 우산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살아계시지는 않지만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가 저에게 성한 우산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이제 너 어차피 잃어버릴 거니까 망가진 우산을 가져가래요. 물론 그 망가진 우산도 비가 그치면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버릇이 있는데요.
비에 맞느니 그냥, 아니, 엄마한테 맞느니 비 맞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산을 안 갖고 다닙니다. 웬만큼 비가 오지 않는 한 저는 우산을 갖고 다니지 않는 버릇이 생겼어요. 말 많고 행동이 과하고 물건 자주 잃어버리고 했던 진단을 내려보면요. 저 또한 정확하게 ADHD 진단 기준을 내릴 수 있어요. 만약에 저 같은 아이가 제 외래에 온다면 아마 ADHD라고 진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정신질환이 있는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안 되겠다, 저런 의사가, 극복하고 의사가 됐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어쩌면 마음의 아픔,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정신질환에 걸리니까 정신병원에 빨리 가라? 그것 또한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뭔가 큰 문제가 있나?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에 가지 않더라도 내 아픔을 좀 알았다면, 조금 더 학교 다닐 때 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의사가 돼서 알게 되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좀, 나를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래도 은인이 한 명 있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동안 한 담임선생님이 저를 지도했어요. 그 선생님이 제가 산만해지고 충동적이 되면 불러서 나가서 북치를 들고 가서 계단에 가서 너 가서 북치는 연습을 해라. 그 선생님이 합주부 선생님이었고 전 합주부에서 작은 북을 쳤거든요. 때로는 수업식을 멈추고 저보고 나와서 한 반 아이들과 함께 오락시간 한번 진행해 보라고도 했었어요. 어쩌면 저의 아주 훌륭한 치료자였던 거죠. 그런 치료자는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습니다. 찾을 수 있고요. 그냥 한 아이를 문제아,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문제아 취급해버리고 그게 아이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도대체? 그럼 제가 그 당시 ADHD로 진단받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진단받은 다음에 약물을 복용했다면 지금 저는 더 훌륭한 의사가 됐을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서 정말 유명한 의사가 됐을까요? 약물을 복용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저의 힘들었던 것은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아픔이었던 거죠. 제가 나쁜 아이고 문제가 있는 아이였겠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저는 억울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저를 아껴주고 도와줬던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저 같은 아이가 제 외래에 온다면 저 약물을 처방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약물 복용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저 사람 너무 이상해. 문제가 너무 심해. 근데 그것 또한 마음의 아픔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지 말자는 거예요. 꼭 진단 내리고 약물을 주자는 얘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음도 아플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다고 하죠.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아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아파. 우리 말은 해요. 그러면서도 막상 중요한 내가 우울이 심해지고 불안이 너무 심할 때 우리는 모른 척 해요. 마음이 충분히 아플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는요, 몸이 아픈 것처럼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마음은 왜 아픈 거죠? 우리 마음은 왜 아픈 걸까요? 뭐 아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예. 마음이 아픈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최근에 코로나가 얼마나 극성입니까? 의사인 저도 처음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힘들더라고요. 빨리 끝나길 소망했어요. 적응이 안 됐어요. 이 마스크조차도, 너무 저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상담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스크 쓰는 게 너무 낯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많은 흔적을 남길 겁니다. 많은 아픔을 남길 거고요. 예, 바로 이런 코로나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 육체적 질환만이 아니라 이것이 남기는 마음의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아픔의 원인이 하나는 될 수 있겠죠.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좀 수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코로나로 한번 정리를 해봤었어요. 여러 상담기관에서 상담했던 내용들을. 첫 번째가 물론 경제적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또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고 또 사업에 문제가 오고 장사하시는데 어려움이 걷고. 두 번째, 가족이 너무 함께 오래 있다 보니까 싸울 일이 많아져요. 안 보면 괜찮은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거든. 가정불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삶의 리듬이 깨집니다. 삶의 규칙성이 무너져요. 특히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게임만 하다 보니까 밥 먹어야 될 때도 놓치고, 온라인 수업 한다고 해놓고, 게임만 하고, 이런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되고 삶의 리듬이 깨지면서 삶의 틀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감염될까봐 불안이 엄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겪을 겁니다. 이후에. 그리고 건강 염려가 많고요. 또 사람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또 격리 중에 불안을 겪는 분들, 물론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하면서 격리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격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할 때는 안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코로나 전염병에서도 이런 수많은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정신질환이라는 게 꼭 이렇게 외부적 요인,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실연을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신병이 발병할까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약해서 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병이 생긴 거야. 이것 또한 하나의 오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는데요. 물론 외부적 사건들, 외부적 요인들이 정신질환, 마음의 아픔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요인일 뿐이죠. 그럼 정신질환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흔히 깨진 도자기 이론이라고 해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죠. 어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 때 얼먹었다가죠. 아니면 살짝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안에 금이 가서 나올 수 있어. 아니면 그런 게 없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랬던 도자기를 만들어냈어. 그런데 이 도자기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도자기 안에 어떤 물건을 담느냐. 때로는 케이스에 잘 보관돼서 건들지도 않고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안에다가 쇠파이프 같은 걸, 작은 쇠파이프를 담아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그냥 굴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또
이 도자기에게 어떤 충격이 가해지느냐, 외부에서. 아니면 아까처럼 잘 보호되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도자기가 깨질 운명은 만들어질 때 금이 가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도자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내용물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세 번째, 외부적에서 어떤 충격들이 가하느냐에 따라 도자기는 깨질 확률이 달라집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약간 발병의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기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엄마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또 학교 선생님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외부에서 친구들의 왕따, 폭력, 아니면 우리 사회 자체가 코로나처럼 큰 문제가 벌어진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겁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공부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중에 바로 유전적이고 생물학적 원인이 가장 강해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쉽게 무너져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겁니다. 자, 참 복잡해요. 그냥 단순히 아이가 정신을 못 차려서 아니면 내가 마음이 약해서 정신질환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신질환은 뭐가 정신질환이야? 이상한 얘기하고 내가 신이라고 하고 아니면 심각하게 우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만 정신질환일까? 조현병, 환청이나 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분들도 흔히 정신질환자입니다. 우울한 사람들, 우울증, 불안한 사람들, 불안장애, 강박적 행동, 강박적 사고, 깨끗이 해야 된다든지, 물건을 정리정돈해야 된다든지, 생각이 너무 반복적인 생각이 많다든지, 강박증 환자. 이것 말고도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적 능력에 문제가 벌어지는 지적장애, 신경발달장애랍니다. ADHD 아까 말씀, 저 같은 사람, 신경발달장애. 잠 못 자는 사람도 정신질환이에요. 만성적인 불면에 있어. 그럼 정신질환입니다. 또, 흔한 거, 담배 못 끊는 거, 니코틴 중독. 이것도 정신질환입니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은 참 많습니다. 전 국민의 25% 정도, 4명 중에 1명이 평생 한 번 정도는 정신질환을 앓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4명 중에 1명이에요. 가족 중에 1명, 내 4인 가족 중에 1명은 우리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많죠. 이렇게 많이 힘든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정신질환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 있고, 마음이 아픈데, 왜? 그런데 왜 우리는 돌보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정신과를 홍보해서 정신과 장사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꼭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신과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함부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건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돌보냐는 거예요. 정신과에 가는 것만 마음 돌본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은연중에 마음 아픈 걸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질문 하나 하고 아까 제가 했던 의문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면 어느 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강의 때 참 많이 물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배가 아프니까 내과에 가지 않겠냐. 대부분 내과에 갑니다. 하면 어떤 검사를 받아요? 한 번 가서 배 아파서 약 먹는 거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아프거든. 이 사람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고 누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배가 아프고 옆집 새끼가 잘 돼가지고 배가 아프고 반복적으로 배 아파서 가면 무슨 검사 받을 것 같아요?
바로 내시경 검사를 받죠. 그러면은 흔히 받아드는 진단명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신경성 위염. 그럼 이게 뭐냐? 신경성 위염.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위염이 걸린 거야. 그럼 신경을 왜 많이 쓰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 사촌 땅 산 거 얼마든지 축하해 줄 수 있어. 근데 나는 배가 아플 뿐이야. 우리 아이가 월요일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이 자식이 왜 그래? 왜 배가 아프다고 지랄이야? 이렇게 말해. 아니죠. 얘가 왜 학교에 가기 싫은지가 중요한 건데 꾀병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배 실제 아프거든요. 왜? 가기 싫은 마음. 너무나 학교에 가면 힘들 것 같은 이 마음의 아픔이 바로 몸의 아픔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촌이 땅을 산 것 때문에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쪼잔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거든, 우리는. 근데 인간은요, 쪼잔해요. 너무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만 정신과에서는 안 그렇고? 아니요. 모든 인간은 약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이드가 말했던 거예요.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쪼잔함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신체마저도 지배한다는 겁니다. 바로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파도 쉽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 아픈 걸 묻어버리니까. 그럼 몸이 대신 아파. 그러면 몸만 챙기는 거죠. 자, 이것은 외국에서 만든 슬라이드 포스터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가 고장나면 60분 이내에 도움을 받아요. 한국에서 이런 보험회사 있으면 아마 망할 거예요. 한국은 더 빨리 와야 돼. 차가 고장됐을 때 아마 30분 이내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18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경로조사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대에 있을 때 이 연구에 한번 한국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3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좀 단축됐겠죠. 그래도 이 18개월보다 짧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은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앞에서 설명해드렸죠. 마음 아픈 걸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래도 제 새끼 데리고 정신과 가보라면 정신과 의사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스트레스가 심해서 담임선생님이 부탁을 한 거야. 같은 반에 있는 장애 학생을 좀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 아이가 잘못하면 자기도 같이 혼날까봐 수업 시간 내내 그냥 긴장을 하고 힘들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음성틱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겼어요. 하고 오면서 이게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얘가 긴장하다가 수업 시간에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가기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야. 제가 이제 얘를 제 병원으로 옮겨가서 약을 줘야 되나. 보니까 음성틱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학교 선생님한테. 얘는 음성틱 같고 이거에 스트레스 받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좋은 일을 부탁했지만 저희 아이가 마음 상태가 그거를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를 정신과 약물을 주려다가 제가 원래 틱은 좀 관찰하면서 다른 운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이완요법이라든지 하면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좀 먼저 하고 정신과 약을 줘야겠다. 그래도 안 되면.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아이가 정신적 문제를. 근데 저조차도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특히 한국적 정서에는 정신과 하면 가지 말아야 될 곳,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 가봤자 정신과 약만 주고 다 약 먹으면 다 뇌세포가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다 처져가지고 잠만 자는 사람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정신과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참 정신과 가기 싫어해요.
정신과 가면 무슨 벌칙을 받는, 잘못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마치 벌칙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과에 가면 약만 준다. 예, 참 싫어해요. 정신병원에 내가 혹시 갇히는 거 아니야? 정신병원 하면 진짜 또라이들이나 가는 데지 내가 왜 가? 아까 그랬죠.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들 감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우울해서 일도 못할 때 어떤 게 더 힘들고 아픕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문제를 더 초래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 거겠죠. 근데 감기 걸리면 우리 얼마나 열심히 병원에 다닙니까? 사실 감기 가지고 병원에 갈 필요는 없거든요. 바로 정신과에 가기 싫어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바로 정신병원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 미친 사람들이 나가고 가면 가둬두고 정신과 치료는 약이나 먹이고 왠지 무서운 곳이에요. 무시무시한 곳이 됐어요. 그나마 최근에는 이런 편견들이 조금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내일이 됐을 때는 쉽사리 내가 정신과에 다닌다고 남에게 오픈하기 아직도 꺼려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편견이라고 해요. 저는 바로 이런 편견들을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임무예요.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하고 있고 시작할 때 책 선전했었죠. 그 책을 쓴 이유도 마음껏 마음을 아파했으면 좋겠다. 중증에 그러다가 처음에 우울증이라든지 경한 질병에 마음의 아픔이었는데 치료 안 받고 회피하다 보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럴 때 너무 아팠어요. 좀 더 일찍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정신과에 가거나 상담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정신과에 꼭 가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정신과에 갈 정도인지 아닌지, 내가 마음이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잘 모르죠. 정신과 가기 힘들어요. 예, 저도 힘들다겠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안 가도 돼요. 정신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만든 기관이 있어요. 바로 오늘 저에게 강의를 의뢰하고 이 강의를 찍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혹시나 옆에 수원에 살고 계시다면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과 가기 싫고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실 때는 바로 잘 몰라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뭔지 아니면 내가 꼭 가야 되는 건지 내 상태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예,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자주 가세요. 그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전 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과에 가면 진단을 내려요. 진단은 뭐냐? 아, 이 사람 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네. 정신질환자로 진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을 왜 내리냐? 진단의 원래 목적은 그 사람이 지닌 아픔의 본질, 마음의 아픔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돕기 위해서, 마음의 아픔을 돕기 위해서 틀을 세우는 과정이 바로 진단인 겁니다. 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좀 가셔서 내 아픔은 왜 시작됐는지, 그러면 이 아픔이 앞으로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치료해 나가야지, 상담해 가야지, 예, 틀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조금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자, 불편하면 어디 가면 된다? 정신과 가기 불편하면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 또 하나 저한테 항상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 정신과 가면 약만 주고 뭐 다른 거 치료 있나요? 정신과 가면 도대체 뭐 해주나요? 예, 약 말고도 해줄 게 많아요. 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정도면 정신과 다니지 마시고 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좀 힘들 때
정신건강센터 같은 데서 상담 받으시고 아니면 좀 스스로 이러저런 노력을 해보시고 나중에 오세요라고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랬다가 더 큰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물론 그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약 말고도 해줄 수 있는 게 특히 최근에는 국가에서 좀 상담을 길게 할 수 있도록 정신과의 상담비를 좀 책정했어요. 물론 정신과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바쁜 정신과도 있어요. 그럼 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곳에서 소개받아서 좀 길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곳 최근엔 많이 있습니다. 좀 나에게 맞는 정신과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상담센터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정신과 의사는 내가 믿고 나의 아픔을 터놓을 수 있는 좀 믿음 가는 존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가, 예전엔 전 종교 지도자가 훌륭한 정신치료자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그 기능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약화되면서 정신과 의사라든지 상담 치료자들을 찾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픈 마음을 털어놓을 누군가 있으면 전 그 또한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자가 누굴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가장 중요한 치료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마음이 아플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나 마음 아픈 거 두 눈 똑바로 뜨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 이걸 연결을 못했는데 내가 왜 배가 아프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주 배가 아픈데 왜 그러지? 아니 내가 왜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렵지? 내가 뭘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마주하세요. 내 아픔을 자세히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마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몰라 외면하고 회피하지 마세요.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아픔이 어떤 건지 한번 표현해 보세요. 또 내가 속이 좁았구나. 사촌이 땅을 샀더니 내가 또 질투하네 보네. 우리 아이가 참 공부가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하도 혼내다 보니까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어서 또 저렇게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독백처럼 말도 해보고요.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요새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드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내가 나의 치료자가 돼서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돌보는 기술을 익혀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돌보냐? 다음 시간에, 다음 강좌에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나를 위로하는 방법, 나의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알아내시고 나에게 효과적인 걸 어떤 사람은 울고 났더니 괜찮아졌어. 웃음 치료를 해서 웃고 났더니 좋아졌어. 어떤 사람은 달리고 나니까 좋아졌어. 어떤 사람은 글을 쓰고 노래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나를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현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코로나라는 것은 뭐냐면요. 밝은 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환, 밝은 둥그런 환. 광환, 왕관처럼 밝게 빛나는 그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물체가, 태양 같은 물체가 중심부가 밝다 보니까 그 끝도 밝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가운데가 더 밝으니까. 근데 일식대처럼 가운데가 가려지면 그때서 비로소 드러나는 둥근 환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코로나라고 해요. 의학 용어로도 많이 써요. 이렇게 원같이 밝은 원처럼 된 거를 다 코로나라는 언어를 많이 쓰는데 바로 원래는
밝게 빛나던 것이 더 밝은 것 때문에 비쳐 보이지 않다가 더 밝게 빛나는 곳이 가려지면 그때서 보이는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그때서 비로소 보이는 나의 강함,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코로나다. 바로 그 광환,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더 개발해서 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너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코로나도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우리 안에는 가려지더라도 밝게 빛나는 코로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잘 돌보고 잘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